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일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민의힘 경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토론회 4자 토론이 있었는데요.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야. 나라를 뺏어가서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네, 찬탄 대 반탄, 3대 1이냐, 2대 2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찬탄, 반탄, 2대 2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4자 토론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토론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난 8강이죠. 8명이 겨뤘던 그거를 이제 그 경선은 탐색전의 성격이 좀 있었다면 이번은 진검승부예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올라갈 두 분을 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조기 승부를 내서 51%를 얻으면은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경계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가장 약점들을 파고드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당의 정체성과 이 당의 비전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건 사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후보가 가장 약점을 하고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당원 댓글 논란, 그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이제 홍준표 분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어떤 이 시민사관에 관한 이제 자신들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장외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이준석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AI 토론회를 하는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분들은 진짜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공학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의 특장점을 드러냈고 총평을 한다면 어제 그 이번 마지막 4강은 서로가 서로 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가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절박성을 드러낸 어떤 진검승부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상호 검증 토론의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른바 마수 토론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를 지목해서 하는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는 토론을 3번씩이나 하게 되고 또 어떤 후보는 한 번밖에 토론을 못하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그 마수 토론을 통해서 누가 누굴 가장 경계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표를 뺏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면 이제 어제는 4자가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이제 마지막 토론이다 보니까 이른바 진영이 같은 진영 내 찬탄과 반탄으로 나왔을 때에서조차도 경계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역사관을 검증하는 그 대목이었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에 대해서 추궁하는 이런 토론들은 언뜻 보기에는 같은 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경선 막바지에 치열한 어쨌든 이제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경쟁은 끝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확실히 이게 그 토론이라는 검증의 장에 가니까 준비된 후보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후보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선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 관록이 확실히 저는 보였다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부상되신 후보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정치도 오래 하셨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긴 한데 막상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막연한 듯한 준비가 좀 덜 돼 이런 보였다. 느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대선 경선이라는 거는 본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그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런 걸 또 한편으로 느끼게 해준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같은 찬탄, 반탄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볼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토론에서 찬탄과 반탄의 대결이 좀 구도가 명확했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하면 당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예, 많은 원인이 시간이 있습니다. 다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같은 진영끼리의 대결도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전략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전략도 전략이지만 절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2차 경선을 가름하는 구도가 네. 당원 투표 50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경선 50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경선 50도 말하자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당원 투표 50에 당원 투표 30 거의 80에 수렴하는 당심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탄핵에 대한 지금 어떤 입장이냐, 지금 또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더더군다나 1대1로 맞붙은,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이제 1대1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세력 균형이라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 볼 때 예. 저는 뭐 지금 탄찬 쪽에서 한 명, 반대 쪽에서 반찬에서 한 명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의 그 말하자면 정확한 이 그 서로 간의 검증들은 이 당에 어떻게 나가야 할 그런 캠페인까지도 사실은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 저는 4글자 이상 꺼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 딱 4글자 꺼낼 겁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이 후보가 정리되는, 사실 후보가 정리된다는 거는 네. 이 당의 캠페인 방향이 정리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토론은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인정도 받겠지만 또 여기서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후보가 됐을 때 이게 당의 입장과 또 나중에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자기의 또 확실한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고 네. 저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는 후보는 확실하게 입장 정리됐고 홍준표 후보는 한 반 정도 자기가 대선이 자기가 대표가 되면 후보가 되면 해보겠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측면은 이번 투표에서 굉장히 좀 상당 부분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대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윤희숙 연구원장의 발언도 화제가 됐었고,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제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약간은 있었지만 경선이 끝나고 네.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거리두기, 더 나아가서는 뭐 단절, 이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본선에 갔을 때 어쨌든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내란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끌어안고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거리두고 더 나가서 단절하는 거다. 예. 사실 그 포문을 윤희숙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저는 열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당연히 경선을 가게 되면 네. 당원들의 정서라는 게 있긴 하지만 국민이 이 경선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후보별로 어쨌든 윤 대통령과의 그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나뉘게 되고 또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생기게 되고 또 눈치는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선 확장성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후보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런 정치적 부담을 당의 지도부가 전 짊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 직후라도 그 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의 당적 정지,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고 후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예. 이게 이제 본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줬어야 되는데 당의 지도부들도 다 눈치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 선출된 후보,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거든요. 예. 당 대표의 권한을 사실상 후보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뭐 탈당을 권고하거나 혹은 뭐 직권으로
이 단기를 소집해서 출당을 하거나 네. 이런 조치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국민을 설득할 도리가 없다. 이 대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온도차가 있지만 막상 경선이 끝나고 본선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건너야죠. 이거는 사실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자체가 캠페인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네.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입장을 최종 취했는지가 결국 당이 그걸 보완해 가지고 그걸 선거 전략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국민 앞에 내놓는 과정이 이제 본선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종의 윤희숙 원장의 말은 저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그 방울을 단 거죠.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좀 애매한 표현으로 한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존중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은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 전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 분명한 거는 성공한 대통령, 즉 우리가 5년 단임제잖아요. 성공해서 이제 정권 5년 이후에 선거가 나와서 이 정권을 넘겨주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성공한 대통령도 자신의 당 후보에게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정치사의 한 문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지금 사실상 보궐선거 같은 이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제공한 대통령이 말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사실은 중도의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홍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뭐 사과 문제도 내가 이제 후보가 되면 얘기해 보겠다는 얘기는 본인 후보가 됐을 때 완전하게 입장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안 한 분 하나가 김문수 후보인데 예. 저는 설령 김문수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얘기 할 겁니다. 바뀔 거라고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과? 존중은 하되 우리가 이긴 다음에 예. 다시 우리가 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자, 복원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부분 사과 혹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부분은 당의 경선이 확정되는 순간 네. 저는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찬탄이든 반탄이든 후보 상관없이 절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토론에서 후보들에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거든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안철수 후보만 O를 드셨고 세 분의 후보들은 X를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재명을 꺾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예선도 거치지 않고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는 일단 안철수 후보만 조금 언짢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경선 후보 모두 단일화에는 좀 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만 단일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후보들이 좀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지층 표심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뛰어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한덕수 후보 더 나아가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까지를 포함한 그런 이른바 이제 보수 빅텐트라도 해야 예. 선거를 치러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선 진행 과정에서 지지층의 기대가 그런데 나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후보는 표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덕수 후보가 거의 출마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현실이 된다면 과정이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고 불가피하다. 다만 후보들 간에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이제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 입장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단일화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출마는 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근데 입장이에요. 홍준표 후보는 불쾌한데 예.
그거 못 넘고 내가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냐. 예. 반드시 그거는 거쳐야 될 과정이고 이길 자신이 있다. 뭐 네. 이런 것 같고 한동훈 후보도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길 자신 있다라는 거는 혹시 단일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인가요? 저는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그런 거라고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 어쨌든 지지층의 기대감대로 반드시 단일을 이루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논의가 사실 성립이 되려면 결국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한덕수 총리처럼 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후보로 직행한 전례도 없었고 예. 그게 성립이 되려면 그분은 이제 혈혈 단신, 단기 필마잖아요. 정당의 네. 후보가 아니니까. 지금 지지율이 다른 여권의 모든 후보를 포함 내지는 뭐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이런 수준이 나와야 저 추대론, 저 대망론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실제 다른 당,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낙마하고 결국엔 출발을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50년 동안에 이 고위직 관료로 승승장구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제 바짓가랑이에 흙묻히고 손에 흙묻히는 이런 일에 선뜻 나설 수 있을까? 아무리 추대론이 있고 네. 대망론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칫 지금 저 논의가 사실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예, 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와야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니까 일단 다른 후보들이 한대행과 이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생각이 바뀐 것. 그렇죠. 이게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변수 중 하나였는데 예. 국힘 내부에서 이제 상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박 의원님은 이제 이게 뭐 상식의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크게 판을 흔들 스윙 카드, 판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그 카드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 상식에 부합한다면 그게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파천왕적으로 네. 일종의 우리가 아주 그 정치적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저도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제 사실은 정치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선택을 우리가 강요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 선악과 호오의 그름으로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덕수 카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인한 약간 그런 보궐선거적 성격이라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아무래도 후보가 불리하죠. 네. 아무리 뭐 경선을 재밌게 치른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게 빅텐트든 스몰 텐트든 아니면 작은 집이든 무언가 마련할 수 있는 구도는 마련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빌려와서 뭘 해야 되는 마당인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어찌되었건 뭐 굳이 지지율로 따지자면은 최소한 국민의 후보보다 뒤지진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진 않아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은 또 보이고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쯤 끝난다 그러면은 네. 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11일이니까 이제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만약 이 사이에 정말 그 TV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단일화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역동성과 에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보수 진영 전체로 놓고 봐도 파이가 커지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의 출마가 나오는 거고 네. 저는 한대행이 결국 지금 이까지 온 걸로 봐서는 출마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과연 후보가 될 것이냐 여부는 뭐 그건 차치하고 저는 일단 출마 강행에 무게를 네.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토론 얘기로 넘어가서 29일에 일단 최종이 아니죠. 이제 결선 후보가 그렇죠. 정해지잖아요. 네. 지금까지 쭉 TV 토론까지 봐오시고 혹시 올라갈 만한 후보들이 눈에 보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제 눈에 보였다기보다는 이제 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예. 굳이 이강구도 저는 뭐 51%를 득표하는 과반 후보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네. 현재 상강구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아까 찬탄 대 반탄 이제 한 그렇습니다. 명씩 나올 네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분은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가 유력시돼 보이고 예. 이른바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에 대해서 근데 탄핵 반대했던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 탄핵이 찬성했던. 김문수 후보와 지금 홍준표 후보가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데 예. 저는 그래도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예.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본인이 강력한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예. 하는 홍 후보가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택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의 TV 토론
맞대결을 다시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결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강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룰이 달라진 게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라는 게 예. 이전 경선 과정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가장 선명하게 반대를 했고 지금도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나 네. 선긋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선명성을 갖고 있는 한동훈 후보와 예.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에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 이렇게 결선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물론 홍준표 후보 대신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도 올라갈 관록과 거다. 개인기로 보면은 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당원 50%라는 이게 여론조사만으로 간다면은 아마 홍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당원 50% 투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혹시 한동훈 대 홍준표, 한동훈 대 김문수 이 후보들이 올라간다면 네.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점치기 좀 예, 어려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론 최소한 마지막도 한번 파이널 컷을 봐야죠. 예. 그걸 보고 판단해야죠. 박원석 의원도 마찬가지신가요? 그 점치기 참 어려운데요. 예. 추세상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어쨌든 당 안팎에서 거리두기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네. 추세나 그 흐름으로 본다면 예. 만약 찬탄 반탄 이렇게 한 분씩의 후보가 올라갔을 때 네.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일에 이제 누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경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시계는 좀 더 빠릅니다. 오늘 마지막 순회 경선을 끝으로 이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17만 8,090표, 득표율 88.69%입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후보든지 당선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지금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비해서 좀 시시하다. 네, 네. 사실 누가 될지 좀 뻔한 네. 상황이라서 이제 관심은 뭐 득표율과 투표율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걸 누가 지금 뭐 경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죠. 네, 사실 추대식인가요? 추대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금 두 분도 지금 네. 그 후발주자 2위를 다투는 두 분도 네. 제가 보기에 적극적 도전보다는 네. 소극적 완주를 택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실리형 경선 전략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명확해요. 더더군다나 경쟁을 하는 경선에서 한 분은 착한 2등을 표방하고 예. 한 분은 대안 2등을 표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90%를 넘는 9대0이냐 아니면 네. 80에 가까이 끝까지 가는 이런 8대0이냐가 지금 결국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관건이 됐는데 예. 근데 어제 제가 그 호남 경선을 보면서 느낀 거는 호남이 겨우 50% 조금 넘게 투표율을 좀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가 88% 정도 기록했어요. 네. 저는 그건 완벽하게 위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일종의 체면만 세워준 것이다.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졌었는데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지난 대선은 이낙연 후보라는 그 호남의 거두가 있었으니까 그건 실제로 어려웠을 테고 이번은 사실상 당을 완전한 일극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예. 지금 모든 것에 이재명 후보에 거칠 게 하나 있습니까? 그런데 호남에서 88 정도가 나오고 투표율이 50% 조금 넘었다는 거는 체면은 세워줬으나 우리가 확실하게 당신의 지배력, 영향력 위임하진 않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재명 후보가 좀 넘어야 될 숙제 같고요. 어쨌든 네. 직전에 직전에 있었던 담양 구수선거 재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실하게 위임을 하지 않은 것은 호남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의 마음을 완벽하게 드러냈던 경선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직 호남의 마음을 완전히 얻지는 네.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89.04%. 진짜 이제 9대0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여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 선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득표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대로라면 80% 후반대 예. 혹은 이제 90%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대 정당의 경선 사상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거는 2012년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때 한 네. 84%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84.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97년에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 네. 77% 정도를 받았던 게 이제 가장 높은 득표율이거든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민주당에서 어떤 위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이런 압도적인 지지 상황이 당 체질에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고 또 지지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사실 당원 지지자들이라서 그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 그래야 이제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더 앞서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혹은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이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정당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네.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저 정당의 구성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 그게 밖에서 삼자적인 평가만으로 그렇게 이제 단정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호남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근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를테면 지난 대선 혹은 지난 두 번의 전당대회 지금보다 투표율도 낮았고 득표율도 낮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렇죠. 내란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고 예. 그만큼 정권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흔쾌한 그런 마음이 호남이 없더라도 이번에는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런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88%에 이르는 득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끝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예. 다른 두 경선 후보들도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2017년도 조기 대선 당시에 예.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에 안희정 후보가 보였던 그런 색깔, 그런 차별화,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과연 두 후보가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90% 가까운 후보 이렇게 득표율을 몰아주는 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고 네. 과연 본인들의 이제 경쟁력이 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었는가 이런 점이 좀 아쉽고 또 두 후보도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런 압도적인 지지세를 본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좀 아쉬운 대목은 제가 평론하는 입장에서 네. 민주당이 너무 좀 안이하게 경선을 치렀다. 왜냐하면 이게 네거티브 없는 경선, 그다음에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저로 보완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경선, 그리고 그 본선을 대비한 훈련이 되지 않는 경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경선인가? 자, 그렇다면 본선에 가보십시오. 예. 1대1 구도. 그게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든 뭐 한덕수 뭐 대행이 되든 어떤 식으로 1대1 구도가 되고 뭐 이준석 후보까지 들어온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예. 정말 여기는 치열한 승부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승부고 서로의 약점 있는 거 정말 아주 가장 그 이쪽에 비열하다는 소리 들을 것까지 아마 네거티브가 진행될 텐데 그런 어떤 훈련이라든가 예방주사 전혀 맞지 않는 이번 경선이 과연 그러면 잘한 경선인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경선인가? 김동연 후보는 건강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전략적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박 의원님 지적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 뼈 아플 수 있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추대대의 형식을 갖춘 이렇게 평이한 경선이 과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두 번의 대선 도전이 그런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과연 도움이 되는 토양인가라는 지적은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잖아요. 지금 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냐 후에 날 것이냐 아니면 나오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운명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사건이 회부돼서 이미 두 차례 심리가 열렸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건가는 여전히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전원합의체 심리 기간을 고려하면 네. 전례 없는 일이긴 한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633 원칙을 강조를 해왔고 그러면 이제 이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만 대법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 어떤 그 이 사건의 결론을 가지고 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러면 아니고,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대선 전후의 논란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선 그러니까 전후의 대법원이 져야 될 짐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 적용 문제부터 포함해서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궁금하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법원으로서 만약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한다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어떤 쪽으로든지 불확실성을 줄이자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저게 어떤 그 결론이 예정돼 있는 즉 선고 내용이 예정돼 있는 그런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대법원이 그 스스로 어떤 부담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걸 서두른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 기각을 하겠다는 의사 아니냐. 이미 이제 2심에서 이제 상당한 논리를 갖춘 이제 공소 기각 결정, 무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도 그걸 의식하고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 대법원이 지금 막 어쨌든 이 적극성을 발휘해 가지고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은 더더욱 좀 어려운 건데 그걸 위해서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건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기야 하겠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결론을 뭐 이러저러하게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이제 중요해지고 기한도 중요해질 텐데 뭐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확신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죠. 저는 대법원의 이 어떤 그 판결에 대한 그 지금 그 입장은 6월 26일이 데드라인이니까 6월 3일이 대선이고 그 전에 분명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이 선택진 세 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소기각이 있고 그다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고 파기자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이제 유죄 취지로 내보낼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고법이 그 전에 할 방법은 없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 헌법 84조 논란은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출마에 대한 걸림 또는 판결로 인해서 나올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것은 결국 우리 정치권이 이재명 후보 당선 이후에 또 하나의 사법적 리스크가 우리 정치권의 또 하나의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서 잠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숙제가 또 남겨지게 되겠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대행의 출마설이 이제 좀 임박설로 변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출산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저는 주거하고 결국 어린이 돌봄, 차일드 케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대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대선에서 가장 혹시 큰 변수가 될 만한 사안은 하나씩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영상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결국 오늘 후보로 확정되겠죠. 그런데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 후보 4명 모두 지금 출마설이 일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와 맞설 중도 보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보수 단일화, 중도
보수 후보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 서뷰는 저는 그것도 변수긴 한데 가장 큰 변수는 좀 이제 절실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내 삶에 더 나을 것인지 그런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 대선 후보들도 예. 본인이 스스로가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준비된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절실함이기 때문에 저는 절실함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절실한 겁니까? 그러면? 다 절실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도 예. 절실하고 뭐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 뭐 여러 정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네. 그리고 대선 후보도 지금 모두가 절실하죠. 예. 힘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주자들이 한창 뛰고 있는 와중에 이제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보수에서 이제 네.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거의 임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뭐 이러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 당의 결선 후보가 결정되는 게 29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은 5월 4일이면 예. 그 시기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결론을 내야겠죠. 근데 지금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결심이 섰다라고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총리실에서 이게 오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는 적극 반박을 했겠죠. 예.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는 출마를 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출마에는 부정적이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 또 지금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대미 통상과 문제에 있어서의 네. 관세 정쟁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또 대선 정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는데 예.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이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그것이 국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서재원 대변인님은 한덕수 대행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월 4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예. 한 달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한덕수의 시간이었잖아요. 막 대망론 그랬잖아요. 저도 대망론에 동의합니다. 크게 망할 것 같아요. 왜? 국민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망하고 봉인도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 짧은 시간에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차적으로는 국민들께서 그럼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2인자로서 경제 성적 그리고 계엄을 못 막은 책임 그런 1차 검증이 있을 것이고 2차 검증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단일화 논의해야겠죠. 그럼 그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고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또 더 세밀한 검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국무총리로서의 그런 검증의 단계보다 수십 배 가혹한 검증, 철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55년 동안의 공직자의 하나하나의 언행, 여러 가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온다면 정말 대망론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망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본인이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다, 지금 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민이 하지 않으면 대선이 내년 6월 3일 아닙니다. 한 달 뒤, 37일 뒤 6월 3일인데 아직도 간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고민의 연속인 거예요. 예.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선에 나온다는 이제 전제하에 만약에 대행직을 사임하고 난 이후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도 그렇고 먼저 입당을 할지 아니면 일단은 무소속으로 나와 있다가 나중에 단일화를 할지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게 5월 3일이고요. 예. 대통령 후보 등록 시기가 5월 10일과 1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텐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를 정말 만약에 뛰고 싶다고 한다면 네.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경선과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 정당에 입당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제3지대에서 뛰어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예.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이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후보들 경선 지금 한창 뛰고 있는 후보들은 네. 단일화에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국민의힘 이 단일화 과정은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건가요? 근데 단일화 과정이라는 게 과거에도 봤던 것처럼 네.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또 국민 또그 룰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다면 싸워버리면은, 룰이 예. 또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우리 당의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무리하게 당이 갖고 있는 기존 질서를 다 바꿔가면서까지 우리 당이 그러면 단일화에 응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는 기존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만약에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이 네. 좀 양보를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과 결국엔 단일화를 뭐 무소속으로 있다 단일화를 나중에 할지 아니면 먼저 입당할지 이 여부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 여러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소속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여러 절차도 있을 것인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가 결정이 나왔는데 또 입당해서 다시 대선 후보 경선하잖아요. 이거 당헌 당규 위배의 것이고 만약에 그런 논리면 예를 들어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3의 인물이 예. 나도 한번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하게 되면 그럼 또 한덕수 대행과 또다시 경선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속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피곤하고 특히 본인 한덕수 대행 또 55년 동안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분이 있을 텐데 그게 다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는 적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당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에 어떻게 책임을 공조하면서 사죄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독자적으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읍소하는 전략이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최종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나오는 국민의힘 주요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 함께 양자 대결 또는 삼자 대결을 했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당의 후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링 밖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관중들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네.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링 안에 들어왔었을 때 그분이 갖고 있던 정치적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과거에 제3지대에서 각광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2007년 대선에서는 문국현 후보라든가 2017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제3지대에서 누렸던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좀 검증이 된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제가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이제 해봤을 때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한덕수 대행이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또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단언컨대
누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하는 행태.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비정상적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영역에서는 정말 훈련되고 준비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대명, 그러니까 시대의 정말 명령은 무엇이냐면 준비된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 초보가 아니고 정말로 정치에 대해서 고민이나 검증이 돼야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검증에 없어요. 검증의 검자도 기획자도. 대선의 디귿자가 아니고 검증의 기획자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링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신상품 효과가 다 무너지고 이제 네. 검증의 단계이기 때문에 더 혹독한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검증 국민께서 하시게 되면 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민주당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까지 다 함께 아우러지는 텐트가 쳐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초반에 언급했었던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의 가장 큰 변수, 제가 예.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반 이재명 정서는 저는 우리 사회에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발력을 점화시킬 만한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예. 그것이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 가장 앞선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저는 일견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구도와 정책 인물 이게 중요한데 특히 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 조기 대선 구도는 누가 뭐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계엄 이에 네. 따른 탄핵에 네. 따른 결과잖아요. 네. 이 상황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재명 정서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에서는 예. 시기가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리는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중도 보수 단일 후보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이거는 정치적 상식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것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려는 동의인이 충분히 있겠죠. 예.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협상력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가져가려는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그런 동의인이 충분히 발생할 텐데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나치게 앞서가고 우리 당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렵다면 자신의 정치적 명분 또 자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반 이재명 빅텐트가 꾸려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끄떡없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신 목적이 거죠? 반 이재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준석 후보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치 공학이 아니고 진짜 공학. 그러니까 예. 국민을 위한 공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반 이재명식으로 인위적으로 텐트 치면 안 된다. 지금 그럼 안 합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단언컨대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약속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 우리가 날씨도 좋고 이제 가족 지인끼리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럼 캠핑을 갈 때도 뭐 여러 가지 지인들하고 함께 한 곳에 잘 수 있지만 텐트 가기 전에 텐트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 이너 텐트도 칠 수 있고 요리 도구, 뭐 쌀, 음식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지 세력이 안 겹치고 준비할 게 안 겹쳐야 되는데 반 네. 이재명으로 하나에 겹치게 되면 텐트 하나만 치고 그 안에 이너 텐트도 없고 그냥 요리 기구만 있는 겁니까? 쌀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텐트 칠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텐트 치서도 안 되고 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회자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끌어안는 사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정치권에서는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했는데
지금 대선 앞두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정치가 될까요? 참 역동적이죠. 예. 그래서 뭐 가장 흔한 말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예. 말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99개가 달라도 예. 하나만 같으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가 얘기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과 출신이 뭐만 털어서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과 출신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네. 또 과학자 출신이라는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그림을 함께 그리자라는 측면에서 네. 어제 이렇게 합동 토론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4강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토론회 과정에서 지명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후보에서 이제 멀어졌다. 네. 그래서 별선으로 올라가는 게 그 예. 급선무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라든 어떤 식으로든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지율이나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적기 때문에 AI 혁명이라든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같이 이공계 출신 또 뭐 과학도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수층 내에서 여러 가지 좀 겹치는 이미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끌어오려는 만들어진 장면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게 100% 연출된 거죠. 쇼죠. 퍼포먼스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해서 100% 필요한 겁니다. 저 토론을 저도 봤었는데요. 예. 정말로 그 AI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포함해서 그 고민이 정말 녹아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한번 시청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 52시간 같은 여러 가지 지엽적인 논쟁이 아니고요. 네. 뭐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윤리적인 거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규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사회적 어떤 논의 자체를 많이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100% 쏘지만 정말 대선 이후에도 100%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서도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 정권 교체, 정권 연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변곡점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정말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동일한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 책임이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100% 쏘를 통해서 진정성을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은 정말 유용한 토론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두 분이서 싸우셨던 것 같은데 통과제일이었죠. 예, 정치인의 속내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되는데요. 자,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와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기소까지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합니다. 네. 증거를 조작을 해요.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수사와 기소 빼고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고 지금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모습까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기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건 뭐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법 체계의 진행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전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3년 넘게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수준의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이제 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인 무고함을 넘어서서
이 검찰권 남용이라고 얘기했지만 예. 이 무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쓰이고 있는데 예. 앞서 보신 3명의 후보 모두 검찰 개혁을 이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예. 여기엔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고 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결국에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예.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저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국론이 분열된 측면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파면이라는 종지부를 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그 법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존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법적 정치적으로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된 다음 날에 이제 국회에 처음으로 퇴임하고 방문한 날에 검찰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네.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이런 기소 배경은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기소권의 절제를 통해서 전 사위와 딸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고 네. 뇌물수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고 네. 문 전 대통령이 공교롭게 또 4월 27일 그 4.27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국회를 오랜만에 방문하셨는데 그와는 별개로 검찰은 정해진 시간대로 간 거고 법원도 법원의 시간을 준수하면서 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면 예. 그게 국민적인 신뢰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예, 정상적인 사법 절차의 과정이지 대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죠. 일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신뢰도가 점점 추락하는 마지막 장면이다. 저것이. 왜냐하면 수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모의 한 게 아니고 실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것도 수사를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계속 밟아왔잖아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의혹이 있다. 그렇게 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면 130쪽의 질문이 있으면 그 서면 조사 일주일을 못 참아서 그것을 답변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사위가 예. 취업을 했잖아요. 예. 그냥 취업 없이 2억을 받은 게 뇌물인 거지. 취업하면 취업의 노동의 대가지 않습니까? 그 2억인데 그것이 어떻게 뇌물로 연결되는지도 저는 의아하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중진공 이사장이 2018년 3월인가 그때 취임했는데 그때는 전 사회도 작은 회사에 취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가 되고 그 뇌물이 되려면 자리를 먼저 아들이 전 사회가 가고 나서 중진공 이사장에게 특별히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안 봤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망신주기를 넘어서 조금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졌습니다. 검찰의 진짜 기소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 지금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게 영향을 또 더 미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영향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또 형평성 차원에서 또 괜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조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단결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말씀만 예. 좀 붙이자면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그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소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고 검찰의 모든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정치적 유불리로 국민의힘엔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제 서재헌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앞서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여당 관련한 수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천 개입부터 고가 목걸이 논란까지 또 여러 그중에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재수사하겠다 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4월 3일에 대법원에서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주범에 대해서도 실형 끝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같은 혐의로 받고 있는 전주 손모 씨도 집행유예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국민법정사가 맞지 않고 예. 이 판결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어서 수사의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충분히 더 수사를 해서 기소할 사안이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면 불기소해야겠죠. 예. 지난 10월에 있었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법정서에 맞지 않지만 자신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한다고 했는데 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상황 변화가 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검찰의 의혹의 중심에 있다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죠. 자유인의 신분이 된 김건희 여사.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출장 조사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소환 조사 불가피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죠. 과거에는 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네. 이런저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비공개 조사의 가능성보다는 소환 조사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예, 서재원 대변인님, 검찰이 지금 이렇게 수사를 다시 할 정도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특검까지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준 검찰이 이제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본인이 즉시항고하지 않잖아요. 시간으로 하다가도 또 바꿨잖아요, 일자로. 예. 그러니까 구속수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역이 될 수 없는데 성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도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 있었고 예. 본인도 했었을 때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하는 신용을 가지고 시간 끌기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은 저도 금융회사 다녔었지만 정말 1시간이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소에 다 데이터가 남아있고 예. 또 자통법에서도 1인 투자와 자기 계좌 투자가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는 자기 계좌, 자기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주문을 해야 되지 불법적으로 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건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23억의 수익을 편취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도 확인해 보니까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쌓인 게 아니고 사실이 쌓이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검찰이 행위가 또다시 또 하는 척하면서 또 시간 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개로 특검으로 확실하게 어떤 검찰이 그런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행태를 단절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죠. 발의는 했는데 했죠. 본회의 처리는 대선 후로 넘기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제2호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부권을 했었잖아요. 한 예. 40번 남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남발한 정부가 없는데 그렇듯이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6월 3일 이후에 전후로 해서 예. 이제는 우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께 한 달 동안 이런 문제를 더욱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